협객행, 김용 원저 제12장. 석파천은 핏자국이 완연한 몇 자루의 단검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까마귀 떼가 까웃거리면서 머리 위로 날아갔다. 그는 녹슨 칼을 들고 불렀다. 수아, 수아. 그는 커다란 나무 뒤로 가보았다. 수아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석파천은 그녀가 먼저 돌아갔나 하고 동굴로 돌아갔다. 수아, 수아. 그곳에도 수아는 없었고 산호파도 없었다. 석파천은 놀람과 당황함에 휩싸이고 말았다. 땅바닥에 어지럽게 수십 개의 그림과 같은 것이 쓰여 있었다. 그는 그것이 글자인지도 잘 모르는지라 무슨 뜻인지 알 턱이 없었다. 산호파와 수아가 모두 떠났다고 생각하자 그는 외로움에 사로잡혔으나 어릴 적부터 외롭게 자라난 그는 반시즌이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가슴팍의 상처에서는 피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다. 모두 갔군. 나도 떠나야지. 나는 어머니와 아황을 찾아가야지. 이제 그에게 괜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는 오히려 유쾌하고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산오파와 수아를 생각하자 며칠 동안 머물렀던 정든 동굴을 떠나는 것이 약간 아쉽고 섭섭했다. 그는 녹슨 칼을 허리춤에 차고 강변으로 달려갔다. 거센 파도가 섬의 둑을 후려치며 흘러가고 있었다. 언덕에는 배 한 척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강둑을 따라 한참 걸었다. 자연도는 그렇게 넓은 곳이 못 되었다. 재빠르게 걸음을 옮겨놓자 한시진 남짓해서 섬 전체를 한 바퀴 빙 돌 수 있었다. 그러나 배라고는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그는 감을 따서 요기를 하고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동굴에서 잠을 잤다. 야밤중에 갑자기 강 쪽에서 쫙 하니 비단폭 찢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돛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 같기도 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희미한 별빛 아래 커다란 배가 언덕에 닿아 있었는데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혹시 정불삼이나 정불사가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경솔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살폈다. 다시 쫘각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에 세워두었던 돛이 세찬 바람에 찢어지면서 소리를 냈다. 그와 같은 소리가 났는데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갑판 위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었다. 배는 흔들흔들하며 다시 언덕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며 부르짖었다. 배 안에 누구 없소? 대답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훌쩍 뱃머리로 뛰어올랐다. 선실을 바라보니 어둠침침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선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에 뭔가 채이는 것이 있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이 뱃바닥 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석파천은 재빨리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석파천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고 했다. 그런데 손에 닿는 촉감이 얼음과 같이 차갑지 않은가? 깜짝 놀란 그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된 시체였다. 아! 하고 소리를 내지르면서 손을 뒤로 움츠렸다. 그러자 다시 한 사람의 팔이 손에 닿았는데 그 팔 역시 얼음과 같이 차갑게 굳어버린 죽은 사람의 팔이 아닌가.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사방을 더듬거리며 뒷선실 쪽으로 갔다. 발밑에 밟히는 것은 모조리 시체들이었다. 손만 뻗쳐도 시체가 손에 와 닿았다. 그는 놀라움에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배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놀람과 당황함에 음성마저도 변해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백고물에 이르렀다. 희미한 별빛 아래 갑판 위에는 어지럽게 10여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는데 모두 다 빳빳이 굳은 시체들이었다. 이때 강물은 세찬 가을바람에 일렁거려 배마저 흔들리고 있었고 돛이 펄럭펄럭 나부끼고 있었다. 거기다가 닷에 하나씩 끼워놓은 깨어진 통대나무가 바람이 스치게 되자 휙휙 하는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니
그 소리는 마치 유령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음산하고 공포스러웠다. 석파천은 외롭게 자라온 사람이었으나 평소엔 대담했지만 이와 같은 밤중 더구나 시체들이 가득 널려있는 배 위에서 괴이한 소리를 듣게 되자 죽어있는 시체들이 모조리 살아나서 자기에게 덤벼들 것만 같아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언덕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배전에 이르고 보니 배는 이미 둑에서 떠나 강물을 따라 두둥실하니 흘러가고 있었다. 원래 이 커다란 배는 위쪽에서 자연도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날 밤 선실이나 백고물 쪽으로 가지 못했다. 그는 선실 위에 올라가 돛대를 얼싸안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이튿날 해가 솟아오르고 사방이 환히 밝아오자 비로소 두려움이 가셨다. 그는 백고물로 내려갔다. 선실 안팎에는 적어도 5, 60구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그런데 시체에서는 핏자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칼이나 검을 맞은 상처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뱃머리로 가보았다. 선실문 한복판에 두 조각의 번쩍번쩍 빛이 나는 하얀 구리패가 박혀 있었다. 손바닥 크기만 한 조각패에는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매우 부드럽고 인자한 얼굴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조각의 구리패에는 흉측한 흉신 악귀와 같은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두 조각의 구리패는 각기 쇠못으로 선실문 위쪽에 박혀 있었는데 매우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두 조각 구리패를 한참 동안 주시했다. 그런데 그 구리패의 사람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그는 더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시체들의 손에는 무기들이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는 다시 자세히 살피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옷에 어깨쪽지 부근에 날개가 달린 조그만 물고기가 하얀 실로 수놓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이 배 위의 죽은 시체들은 본래 동료였는데 갑자기 강적을 만나 모조리 전멸했다고 짐작했다. 배는 여전히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따라 하류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정오 무렵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두 척의 배가 나란히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배에 타고 있던 뱃사공은 이쪽 배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흘러내려오자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키를 바로 잡아요. 키를 바로 잡아요. 그러나 이쪽의 배에서는 키를 잡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더군다나 강물은 급격하게 소용돌이치며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석파천이 타고 있는 배는 빙글 돌면서 비스듬히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배와 쾅 하고 충돌해버렸다.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 떠드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또 욕지거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석파천은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저쪽의 배를 부수게 되었으니 그들은 반드시 이쪽 배에 탄 사람들을 잡고 시비를 걸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어찌하면 좋지? 그는 다급한 김에 그만 선실로 들어가 뱃바닥에 널빤지를 뜯고 그 밑으로 몸을 숨겼다. 이때 세 척의 배가 한 곳에 물려서 떠 있었다. 얼마 후에 이쪽 배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기척이 들리고 곧이어 놀람의 찬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비어방의 사람들이다. 어째서 모두 다 죽었지? 또 다른 사람이 놀라서 부르짖었다. 아, 방주 성대양도 죽었구나. 갑자기 그 누가 극도로 놀람에 찬 외침을 토해냈다. 상선버락령이다. 그 음성은 약간 떨리고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던 말을 뚝 멈추고 말았다. 갑자기 정적만이 감돌았다. 석파천은 배 밑바닥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무사람들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따지고 보면 상선버락령이 다시 강호에 나타날 때가 되었지. 아마도 상선버락 두 사자가 순찰을 돌려고 나왔다가
비어방이 너무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는가 보군. 그리고 한숨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호 형님, 상선벌악령은 사람을 불러 협객도로 오라고 한다는데 섬으로 데려가서 다시 처벌을 내리되 당장에 죽이지는 않는다고 들었소이다. 먼저 말했던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물론 순순히 명을 받들어 협객도로 찾아간다면 그렇게 되지. 하지만 찾아가더라도 죽고 가지 않더라도 죽기는 마찬가지일세. 성대양성 방주는 아마 그 명을 따르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항거하다가 이와 같은 꼴을 당한 모양이네. 음성이 뾰족하고 가는 자가 입을 열었다. 상선벌악 두 사자의 공력이 매우 높아. 무림에서는 감히 항거할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이요? 호 형님이라고 불리운 자가 되물었다. 자네 의견은 어떤가? 그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잠시 후에야 나직이 말했다. 상선벌악 사자가 다시 강호에 나타났으니 많은 방파에서는 재앙을 면하기가 어렵게 되었군요. 석파천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이 배 위의 시체들은 모두 비어방인가 하는 무리들이고 그 방주마저도 죽었다고 하는데 어이쿠 야단났다. 상선벌악 사자들이 장락방을 찾아가지 않을는지 모르겠구나.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그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한시바삐 장락방의 총타로 돌아가서 폐의원 등에게 이번 일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자신은 장락방의 석 방주로 오해받고 많은 귀찮은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다. 몇 차례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으나 장락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공손하게 대했던 점을 생각하자 여러 사람들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선실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다. 호 형님, 이번 일이 우리들과 연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사자가 우리 철차회로 찾아오리라고 보시오? 호 형이라 불리운 자가 말했다. 상선벌악 두 사자가 순찰길에 올랐다면 강호의 어떤 방파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네. 다만 여러 사람들의 운수가 어떠한지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 그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다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살그머니 명령을 내려 즉각 총타주님께 사람을 보내 알리도록 하세. 두 척의 배에 있는 형제들도 모조리 이 배로 옮겨오도록 하고 배 위의 물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서 홍류항 밖에 조그만 어촌으로 가도록 하세. 이어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상선벌악 두 사자가 이 배에 왔었으니 두 번 다시 나타날 리는 없을 것이네. 조금 전에 입을 열었던 사람이 조아라고 맞장구를 쳤다. 옳소이다. 호 형님의 계책은 역시 절묘하구려. 선악 두 사자가 이 배를 다시 발견하여도 비어방의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배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외다. 내가 곧 달려가 병고를 알리도록 하겠소이다. 얼마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 위로 몰려들었다. 석파천은 배 밑바닥에 숨어 있노라니 자연히 여러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말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커다란 화가 금방 머리 위에 떨어질 것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 철차회에서는 협객도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상선벌악 두 사자가 우리들을 찾아올 리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말했다. 비어방에서 협객도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으려고? 내가 보기에 강호에는 10년이나 20년마다 한 번씩 이와 같은 애겁이 일어나곤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다른 한 사람이 그 말을 받았다. 이 형, 총타주가 만약 그 영을 받들어 협객도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이 형이라 불리운 자는 차갑게 코웃음 쳤다. 물론 가면 돌아올 수 없겠지. 30년 동안 그 영을 받고 협객도로 간 방주들과 총타주, 그리고 장문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말일세. 총타주께서는 우리 형제들에게 결코 야박하게 대하지 않았네. 우리가 죽음이 두렵다고 어찌 그 어르신 혼자 위험스러운 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잠시 동안 피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행히 천우신조로 우리가 일찍 발견하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떤 화를 당하게 되었을지 모르게 되었을 것이요. 홍류항 밖에 그 조그만 어촌은 매우 은밀한 곳이니까. 모두들 숨어 있어도 선악 두 사자가 발견하기 힘들 것이요. 호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내가 입을 열었다. 과거 총타주가 그 어촌을 경영하게 된 것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네. 그야말로 난을 피하기 위한 세외도원이지. 굵직한 음성이 입을 열었다. 우리 철차회에서는 양자강 일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황제까지 무시하며 제멋대로 행세를 해왔는데 협객도의 두 사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더니 모두들 갯꼬리 감추듯 놀라 어쩔 줄을 모르고 홍류항 어촌으로 가서 자라새끼처럼 목을 움츠린 채 숨어 살겠다니 어디 말이나 되겠소? 설사 이번에 피한다 하더라도 이후 무슨 낯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느냔 말이오. 차라리 그들과 목숨을 걸고 한 번 싸운다면 더 떳떳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모두 목숨을 잃게 될 리도 없다고 생각하오. 그는 매우 용기가 있고 담이 큰 듯 호탕하게 그와 같은 말을 했는데 선실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호 형님이라 불리운 자가 말했다. 그렇지. 우리 강호에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본래 칼 끝에 피를 묻히는 짓을 하여왔지 않은가? 제기랄. 자네들은 언제 저 나두원 왕노육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물론 나 왕노육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소. 으악! 한데 갑자기 호방하게 짓거리던 사람이 길게 비명을 내질렀다. 비명 소리가 멎어졌으나 선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곧이어 가볍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석파천은 갑자기 물방울이 자기의 손등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손을 가까이 가져와 맡아보니 비린내가 왈칵 풍겼다. 바로 핏방울이었던 것이다. 피는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렸다. 그는 무사람들이 바로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가 자기의 몸에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때 호형이라는 자가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들은 이 나두원을 죽여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 사람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당연합니다. 왕노육은 말이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그러니 호 형님이 성을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는 본회에서 항상 충성을 다해왔는데 호 형이란 자가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나의 조처에 불복하겠다는 것인가? 그 사람은 재빨리 말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처참한 비명소리가 또다시 울려 퍼졌다. 아! 아마도 그 역시 호가 성을 가진 사내에게 죽음을 당한 모양이었다. 다시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석파천의 바로 머리 위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핏물은 그의 몸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호가라는 사내가 잇따라 두 사람을 죽이고 난 후 입을 열었다. 나의 수단이 악랄한 것도 의리를 돌보지 않는 것도 아니네. 사실 이번 일은 수백 명이나 되는 형제들의 목숨과 연관되어 있네. 조금이라도 협객도의 상선벌악 두 사자의 비위에 거슬리게 되는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비어방의 친구들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나두원 왕노육은 스스로 잘난 채 큰 소리를 쳤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좋으나 총타주와 우리 모든 형제들이 함께 죽어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냔 말일세. 무사람들은 일시에 호응했다. 예, 옳습니다. 호가라는 사내는 곧 명령을 내렸다. 죽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선실에서 얌전히 엎드려 있게. 그리고 송 형제, 자네는 키를 잡도록 하되 몸에 찢어진 돛배를 감아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게. 석파천은 배 밑바닥에 숨어서 그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다만 뱃전에 찰랑거리는 물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더욱더 인기척을 내지 않도록 조심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협객도는 어떤 곳일까? 섬에서 파견되어 나온 상선버락 두 사자는 어째서 그토록 흉악할까? 배에 탄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다니. 철차회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구나. 한참 후에 그는 졸음이 오는 것을 느끼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속에 빠진 그가 코 고는 소리라도 내면 배 위에 사람이 발견하리라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서는 애써 졸음이 오는 것을 참았다. 잠시 후에 철커덕거리는 쇠사슬 소리가 나고 배는 다시 요동하지 않았다. 닻을 내리고 정박하게 된 모양이었다. 그러자 호가라는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라. 나와서는 안 되네. 총타주가 왕림하시기를 조용히 기다려서 그 어르신의 지시를 듣도록 하세. 여러 사람들은 나직이 대답을 했다. 그들은 살금살금 언덕 위로 올라갔다. 삽시간에 그들은 모두 배에서 떠나갔다. 석파천은 다시 반나절을 기다렸다. 모든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으리라 생각되자 선실 밑바닥에 널빤지를 들추고 바깥을 살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발걸음을 죽이고 그 안에서 걸어 나왔다. 선실 안은 여전히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석파천은 한 자루의 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허리에 찼던 녹슨 칼을 내버렸다. 이어서 죽은 시체의 주머니를 더듬어 은 조각들을 몇 조각 찾아내어 갈무리했다. 길을 가다가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백고물로 가서 그는 가볍게 언덕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둑을 따라 허리를 굽힌 채 잽싸게 걸음을 옮겨 놓았다. 1마장 정도 달려가서야 그는 언덕가에서 도로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이때 그는 아직도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리라 생각하고 역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좋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는 힘껏 달렸다. 다행히 어초는 외진 곳이어서 북은 시별이 안에는 인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한 사람의 행인과도 마주치지 않은 채 길을 갈 수가 있었다. 그는 속으로 여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옛날에만 해도 부근에는 드문드문 인가가 있었다. 그런데 철차회에서 모두 독을 써서 그들을 죽여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살았지만 오래지 않아 철차회에서 풀어놓은 독에 중독되어 죽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인근 마을의 주민들은 홍류항 바깥쪽을 악귀와 연병이 도는 곳으로 간주하고 7, 8년간 사람들은 이 고장을 찾지도 않아 어초는 철차회의 은밀한 소굴이 되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물론 그러한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다시 수마장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촌과는 상당히 멀어지게 되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팠다. 숲속으로 들어가 과일이라도 따먹으려고 했다. 한데 공교롭게도 몇 걸음을 옮겨놓기도 전에 숲풀 속에서 후다닥 커다란 멧돼지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 멧돼지는 그를 보더니 고개를 숙인 채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는 몸을 약간 구부리며 손으로 칼을 뽑아들고 금오도법 가운데 장자절지라는 초식으로 퍽 하니 멧돼지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멧돼지는 매우 흉악한 놈으로 머리통이 땅에 떨어졌으나 여전히 앞으로 10여 걸음 달려나간 후에야 쿵 하니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다. 그는 속으로 기뻐했다. 나는 금오도법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멧돼지가 나타나면 고작 달아날 생각만 했지 감히 죽일 생각을 못했었다. 그는 한 조각 검은 돌멩이를 주워들고 칼등에다 쳐서 불꽃을 내어 불을 피웠다. 이어 그는 멧돼지의 네 다리를 잘라내 개울가로 가지고 가서 피를 깨끗이 씻었다. 그는 불을 지펴놓은 곳으로 되돌아와 칼을 불에 빨갛게 달구어 멧돼지 다리에 붙어있는 털을 태웠다. 털을 다 태우자 멧돼지 다리를 나뭇가지에 끼워 불 위에 굽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짙은 고기 굽는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한참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10여 장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향긋하다. 정말 식욕을 크게 돋우는 냄새인걸.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저쪽에서 누가 들짐승을 잡아 구워 먹는 모양이니 어디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나. 우리들에게 조금 나누어 줄지도 모르지 않겠는가. 먼저 입을 열었던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그래. 가보세. 두 사람은 이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한 사람은 체구가 우람했고 둥근 얼굴에 귀가 컸으며 고동색 비단 장포를 걸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은 키는 매우 컸지만 몸이 비쩍 말라 있었다. 몸에 남색 장삼을 걸치고 있었는데 앞서 걸어오는 사람에 비하면 체구가 반쪽도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 비쩍 마른 사람은 입가에 희끗희끗 쥐새끼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얼굴빛은 매우 음침했다. 뚱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입을 열었다. 하하, 소영제, 이것은 무슨... 석파천은 이미 두 사람이 주고받던 말들을 들었던지라 대답을 했다. 멧돼지 고기인데 양이 무척 많아서 10사람이 먹고도 남겠소이다. 두 분은 얼마든지 잡수시구려. 뚱보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양하지 않겠네.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았다. 불빛의 석파천의 옷차림은 매우 화려했으나 군데군데 헤어졌으며 구겨져 있을 뿐 아니라 핏방울까지 튄 것을 보고 두 사람은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띠었다. 그들은 곧 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멧돼지 다리에 시선을 옮겼으며 그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멧돼지 다리에서 기름이 뚝뚝 모닥불 위로 떨어졌고 소나무 가지의 향기가 밴 멧돼지 다리 고기는 먹음직스러웠다. 아직 입에 넣어보지는 않았으나 맛이 좋을 것 같았다. 비쩍 마른 사내는 허리에서 남색의 호로병을 풀더니 병마개를 뽑고 호로병 안에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아, 술맛 한번 좋다. 뚱보 역시 허리에서 주홍색의 호로병을 풀더니 몇 번 흔들고 난 후 병마개를 뽑고 호로병 안에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아, 술맛 참 좋다. 석파천은 사청객과 때때로 술을 마시기도 했었다. 술 향기를 맡고 보니 통쾌하게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각기 자기의 호로병에 든 술을 마실 뿐 자기에게 한 모금 마셔보라는 말이 없었다. 그는 한평생 남에게 구걸해 본 적이 없는지라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멧돼지의 네 다리가 익자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다 익었으니 드십시오. 뚱보와 홀쭉이 두 사내는 동시에 손을 뻗어서 통통한 멧돼지 다리를 다투어 뜯어들고 입으로 가져갔다. 그들이 막 한 입 덥석 깨물려고 했을 때 석파천이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그 두 개의 멧돼지 다리가 크기는 하지만 뒷다리입니다. 맛은 앞다리가 더 좋지요. 뚱보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젊은이, 자네는 마음씨가 매우 곱군. 그는 앞다리를 뜯어내더니 씹어먹기 시작했다. 홀쭉이는 뒷다리를 한 입 뜯어보더니 잠시 망설였으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먹기 시작한 후 다시 한 모금의 술을 마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맛 좋은 술이야. 그들은 병마개를 맞고 호로병을 다시 허리에 찼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은 어째서 이토록 째째할까? 두 모금의 술을 마시고는 더 마시지 않다니 정말 저 술은 그토록 귀한 것일까? 그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뚱보에게 물었다. 나으리, 그 호로병의 술맛이 어떻소이까? 나도 몇 모금 맛을 보고 싶구려. 이 말은 술을 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얻어먹겠다는 수작이 분명했다. 뚱보는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 안 돼. 이것은 술이 아니니 마실 수가 없다네. 우리들은 자네의 멧돼지 다리를 먹었으니 잠시 후에 예물을 드리겠네.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방금 술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소? 그리고 나도 술 향기를 맡았소. 그는 이번에는 홀쭉이에게 물었다.
이분 나으리께서 차고 다니는 호로병에 든 것은 틀림없이 술이겠지요? 홀쭉이는 두 눈을 희번뜩거렸다. 이것은 독약이야. 자네가 담이 있다면 마셔보게나. 그는 호로병을 풀어 땅바닥에 놓았다. 석파천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독약이라면 어째서 당신은 중독되지 않나요? 그는 호로병의 병마개를 뽑았다. 코에 향긋하기 그지없는 술향기가 스며들었다. 뚱보는 얼굴빛이 약간 변하여 말했다. 아니, 우리가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빨리 내려놓게. 그는 5손가락을 뻗쳐 그의 오른손목을 움켜잡았다. 그의 손에 들린 호로병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석파천의 손목에 닿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힘이 되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이 어느덧 석파천의 손목에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는 깜짝 놀라 탄성을 토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잘못 보았군.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마셔보게나. 석파천은 호로병을 들고 꿀꺽하니 크게 한 모금을 들이켰다. 저 홀쭉이는 이 술을 매우 아껴서 많이 마시지도 못하는데 내가 많이 마실 수 없겠지.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병마개를 맞고 말했다. 감사하오이다.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줄기 얼음과 같은 한기가 단전에서 끓어올랐다. 한기는 마치 한 조각 얼음으로 이루어진 줄기처럼 삽시간에 그의 온몸을 얼어붙일 듯이 퍼졌다. 그는 전신을 몇 번 부르르 떨었으며 이를 딱딱 마주치게 되었다. 정말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재빨리 내력을 돋우고 항거했다. 그제서야 그 얼음과 같은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점차 녹아났다. 그 기운이 녹게 되자 사지백해에 말할 수 없는 쾌적한 감이 찾아들었다. 조금도 한기를 느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이 나른한 것이 두둥실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칭찬을 했다. 정말 좋은 술이군요. 그는 참을 수 없어서 호로병을 들고 병마개를 뽑고서 다시 한 모금의 술을 들이켰다. 그리고 내력으로 그 얼음과 같이 차가운 한 줄기 기운을 녹이자 취기가 더욱 더해지면서 술기운의 의식마저 몽롱해졌다. 아, 정말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맛 좋은 술이군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술은 너무나 값비싼 것이라서 다 마시지 못하는 것이 유감인데요. 뚱보와 홀쭉이 두 사람은 똑같은 얼굴에 매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뚱보가 입을 열었다. 소형제, 정말 주량이 크다면 그 호로병의 술을 다 마셔도 상관이 없네. 석파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인가요? 나으리께서 아까워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홀쭉이가 뚱보를 바라보며 냉랭히 말했다. 이분 나으리의 호로병에 든 독주는 맛이 더욱 좋지. 어디 시험해보지 않겠는가? 석파천은 뚱보를 바라보았다. 그 술을 맛볼 의도가 있음을 여실히 눈빛에 드러나 있었다. 뚱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이 훌륭한 내공을 지니고 무단히 목숨을 잃어야 하다니 정말 애석한 노릇이군. 애석한 노릇이야. 그러면서 그는 붉은 호로병을 풀어서는 땅바닥에 놓았다. 석파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농담하기를 좋아하는군. 정말 독주라면 그들은 왜 마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붉은 호로병을 들고 병마개를 뽑았다. 기이한 향기가 코에 스몄다. 그는 두 모금을 마셔보았다. 이번에는 한 뭉치의 뜨거운 불기운이 아래쪽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그는 펄쩍 뛸 듯이 몸을 한번 훌쩍 일으켜 공력을 끌어올려서는 그 한 무더기 뜨거운 불길과 같은 기운을 꺼버렸다. 히야! 정말 대단히 독한 술이네요. 이상하게도 뱃속이 열기가 가시자 전신이 다시 상쾌하기 이를 데 없는 느낌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뚱보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자네는 내력이 그토록 강맹하니 이 두 호로병의 술을 일제히 마셔보면 어떨까? 석파천은 웃으며 말했다. 나 혼자서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왜다. 우리 세 사람이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하니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한 모금의 술을 마시고 한 조각의 고기를 집어 먹어가면서 호로병에 술을 돌려 마신다면 더욱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뚱보에게 호로병을 건네주며 말했다. 나으리, 나으리 먼저 드시구려. 뚱보는 웃으며 말했다. 소형제가 나의 주량을 시험해 보려고 하다니 목숨을 걸고서 대작을 하지 않을 수 없군. 그는 호로병을 받아 한 모금의 술을 마시고는 다시 그 호로병을 석파천에게 건네주었다. 자, 다시 마시게. 석파천은 다시 한 모금의 술을 마시고 호로병을 이번에는 비쩍 마른 사내에게 내밀었다. 이분 나으리께서도 한 모금 마셔보시구려. 비쩍 마른 사내는 얼굴빛이 변하여 말했다. 나는 나의 술을 마시겠네. 그는 남색 호로병을 들고 한 모금의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그 호로병을 쓱하니 석파천에게 내밀었다. 석파천은 서슴지 않고 그 호로병을 받아 크게 한 모금을 마셨다. 그런데 한 모금의 화끈한 술을 마시고 다시 얼음과 같이 차가운 술을 마시게 되자 차가운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서로 교차되는 것이 기분이 퍽이나 좋았다. 그리고 보니 뚱보와 홀쭉이 두 사내가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대뜸 그들의 뜻을 짐작한 그는 겸연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이번에 한 모금의 술은 너무 많이 마셨군요. 홀쭉이는 냉랭히 말했다. 자네가 호걸이 되고 싶다면 더욱더 많이 마시는 것이 좋지. 석파천은 웃으면서 말했다. 만약 이 술로써 흥을 돋우기에 모자란다면 우리들이 함께 저 고을 쪽으로 가서 술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소이까? 나에게 은자도 있고 하니 한 항아리의 술을 사서 통쾌히 퍼마실 수 있을 것이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맛 좋은 술은 아마 가게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붉은 호로병의 술을 다시 한 모금 마시고 뚱보에게 건네주었다. 뚱보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암암리의 공력을 웅기하고서 다시 한 모금의 술을 마셨다. 석파천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꿀꺽꿀꺽 술을 들이켜는 것을 보고 뚱보는 더욱 놀라 마지 않았다. 뚱보와 홀쭉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며 얼굴에 놀람과 의혹의 빛을 띠었다. 두 사람은 절정의 무공을 지닌 고수였다. 그들 두 사람이 연마한 무공은 그 성향에 있어서 완전히 정반대였다. 뚱보가 연마하는 무공은 강맹한 성질을 띠는 것이고 홀쭉이는 음유한 성질을 띠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호로병에 담겨 있는 것은 내공을 돋우는 약주였다. 붉은 호로병에 담겨 있는 것은 창자를 화끈 달아오르게 하는 아주 독한 약주가 들어 있었는데 열화단을 그 독한 술에 넣어 녹여 만든 술이었다. 남색 호로병에는 차가운 기운을 띠고 있는 약주를 담고 있었는데 구고한을 타서 만든 술이었다. 열화단과 구고한에는 각기 적지 않은 영단과 묘약의 성분이 들어 있었다. 구고한에는 9,981종의 독초가 들어 있었고 열화단에는 동물의 종류는 비교적 적었으나 학정홍, 공작담 등의 극독이 들어 있었다. 이 약주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몇 해 동안 정성을 들여 약초를 채집했던 것이다. 약성이 너무나 맹렬해서 여느 사람들은 혓바닥에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목숨을 잃었다. 두 사람은 내공이 높은 데다가 독을 억누르는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잇따라 몇 모금을 마셔도 중독 현상을 일으키지 않았다. 만약에 뚱보가 잘못하여 남색 호로병에 든 약주를 마시게 되거나 홀쭉이가 붉은 호로병에 든 약주를 마시게 된다면 즉시 절명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 석파천이 그와 같이 마시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을 보고 어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견문이 넓었다. 천하의 무학 가운데 10의 7, 8을 터득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석파천이 순음의 내공을 먼저 연마하고 그 이후에 순양의 내공을 연마한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음유하고도 강맹한 두 가지 내공은 본래 상극이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주화인마하여 죽을 뻔했던 상태까지 몰아넣었던 것이다. 공교로운 기연으로 두 가지 내공은 서로 상부상조하게 되어 한 덩어리로 녹아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의 공력을 크게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 후에 그는 대비노인에게서 얻은 나한복마공을 연마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정불삼의 약주로 음양의 두 가지 내공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다. 체내에서 음양이 서로 얽혀 돌아가니 자연히 사람을 화끈 달아오르게 하거나 얼음처럼 얼어붙게 하는 독약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석파천은 두 사람이 가져온 맛 좋은 술을 얻어 마시기로 했으나 너무 마신 것 같아서 미안했다. 그는 다시 멧돼지 고기를 구워서 가장 맛 좋은 부분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는 연신 술 마시기를 권했다. 두 사람은 석파천이 독주를 많이 마셔도 끄떡하지 않는 것을 보자 누구의 내공이 훌륭한지 대결해보자고 도전해 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패배를 시인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들은 석파천이 모르게 술 안에 든 독약을 억누를 수 있는 알약을 입안에 넣곤 했다. 두 사람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석파천을 주시했다. 확실히 석파천이 해약 같은 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석파천이 훌륭한 신공을 지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문파에서 이와 같은 젊은 영웅이 나타난 것일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뚱보는 석파천이 한 모금의 술을 마시고 다시 붉은 호로병을 자기에게 내밀자 손으로 받고서 입을 열었다. 소영제 내력이 그토록 훌륭하다니 탐복했네. 그런데 소영제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는가? 석파천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는 정말 제가 가장 머리를 아파하는 일이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석가라고 하지 않으면 이름을 묻곤 하는데 저는 석가도 아니고 이름도 성도 없소이다. 그는 슬쩍 뚱보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뚱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젊은 녀석은 시치미를 떼고 있구나. 자기 이름을 대지 않으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소영제의 사부님은 어느 분이시며 자네는 어느 문파의 제자인가? 석파천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의 사부님의 성이 사씨인데 노파이지요.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어르신이 바로 금오파의 계산조사이시며 나는 바로 그녀의 큰 제자이지요. 뚱보와 홀쭉이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소리. 천하 문파 가운데 우리들이 모르는 문파가 없는데 어디서 금오파가 생겨? 산오파라는 사람은 또 누구란 말인가? 저 녀석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얼버무리고 있구나. 뚱보는 석파천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동안에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가 석파천이 말을 끝내자 다시 호로병을 디밀었다. 알고 보니 소영제는 금오파의 계산 대제자이셨군. 그러니까 그토록 훌륭한 내공을 지니고 있지. 자, 술을 마시게. 석파천은 그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마 말을 하느라고 잊은 모양이지. 그는 재빨리 깨우쳐 주었다. 당신은 아직도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뚱보는 얼굴을 붉혔다. 그런가? 그는 자기가 한 모금이라도 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들통이 나게 되자 약간 성도 났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사실 석파천은 호의로서 그가 한 방울이라도 맛 좋은 술을 덜 마시게 될까봐 깨우쳐 준 것에 불과했다. 뚱보는 먼저 마신 2모금과 모두 8모금의 약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미 그 양이 지나쳐 있었다. 다시 먹었다가는 약물에 의해서 독이 제압된다 하더라도 몸에 큰 해를 입을 판이었다. 그는 호로병을 입가에 가져가 목을 젖히고 마시는 신용을 했으나 입술을 깨물고 호로병의 술이 목 안으로 흘러넘어가지 않도록 했다. 뚱보의 그와 같은 수작을 홀쭉이가 어찌 모르겠는가? 그 역시 똑같은 수법으로 호로병의 술을 마신 척하고 자기의 남색 호로병을 석파천에게 내밀었다. 이와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에 8알 정도 채워져 있던 약주 가운데
십중팔구는 석파천의 뱃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원래 그의 주량은 큰 편이 못 되었다. 다만 내력이 심오해서 견디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 독약은 그를 해쳐 죽일 수는 없었으나 술 기운에 못 이겨 점차 많은 말을 하게 되었다. 수아니, 띵땅이니 하는 소리를 짓거리게 되었는데 뚱보와 홀쭉이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 홀쭉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아마도 기이한 무공을 익히고서 우리 두 사람을 상대하러 온 모양이다.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음흉하기 짝이 없다. 나중에 손을 쓰게 된다면 아마 우리 두 사람이 이 녀석의 손에 죽고 말 것이다. 뚱보는 뚱보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 녀석을 상대해도 이길 수 없으니 이 녀석의 내공은 정말 보기 드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구나. 약기운을 좀 더 가해서 견디어내는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는 홀쭉이에게 눈짓을 했다. 홀쭉이는 그 뜻을 짐작하고 품속에서 한 알의 구고한을 꺼내 손바닥에 숨겼다. 그는 석파천이 호로병을 다시 디밀게 되었을 때 그는 술을 마시는 척하고 또 그 호로병에 묻은 침을 닦는 척하면서 살짝 한 알의 구고한을 넣었다. 그런 후에 호로병을 흔들고 나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정말 맛 좋은 술이군. 맛 좋은 술이야. 홀쭉이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있을 때 뚱보 역시 품속에 열화단을 한 알 꺼내 몰래 술에 타고 녹아나도록 흔들었다. 석파천은 호방한 두 친구를 만났다고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술과 고기를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강호의 경험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술 기운이 거나해진 나머지 두 사람이 술에 약을 타는 짓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홀쭉이가 입을 열었다. 소형제, 호로병에 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소형제의 주량이 뛰어나니 한숨에 마셔버리는 것이 어떤가? 석파천은 웃으며 응했다. 두 분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행동을 하시니 저도 더 사양하지 않겠소이다. 그는 곧 호로병을 들고 마시려 했다. 문득 그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호로병을 든 채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뚱보는 물었다. 뭔가? 어서 말을 해보게. 석파천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양자강 배에서 띵땅이가 그러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 부부로 맺어지고 남자끼리 의기투합하게 되면 의형제를 맺는다고 합디다. 그는 술에 취해 몽롱한 눈을 떠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두 분이 이렇게 나를 어여삐 보신 덕택으로 이 자리에서 두 병의 술을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다 마셨으니 우리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 낼 말을 술에 취한 김에 의형제를 맺자고 내뱉은 것이었다. 뚱보는 석파천이 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손을 써오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약물로 그의 내공을 없앤 후 상대하려고 작정했다. 물론 광명정대하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상대방의 공력이 하도 심오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석파천이 술을 마시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어 재빨리 대답을 했다. 좋고 말고 다시 없이 좋은 일이지. 먼저 그 호로의 술이나 비우도록 하게. 석파천은 홀쭉이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으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홀쭉이는 기침을 했다. 좋은 의견일세. 소형제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니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도 바라던 바일세. 어흠. 석파천은 정신이 몽롱하기만 했다. 승낙을 받은 그는 기분이 매우 좋아서 남색 호로병의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번에는 마셔도 먼저 번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춥지가 않았다. 뚱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훌륭한 주량이군. 정말 대단해. 자, 나의 호로병에도 두어 모금의 술이 남았으니 마저 마시게. 그리고 의형제를 맺자 말일세. 석파천은 호로병을 받아들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 호로병의 술도 단숨에 들이켰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본 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술을 빚을 때 구구안이나 열화단 한 알로 6호로의 술을 만들었고 한 호로의 술을 한 달간 마셔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운기행공하여 약기운을 서서히 해소시켜야만 별 탈이 없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 두 사람의 1년치를 단숨에 들이키고 말았으니 그들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한자리에 앉아서 1년치의 술을 다 마셨으니 아무리 내공이 고강하다 해도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그들은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석파천은 갑자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이고, 배야. 야단났다. 굉장히 아파오는데. 그는 배를 얼싸안고 허리를 구부렸다. 뚱뚱이와 홀쭉이는 서로 쳐다보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뚱뚱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배가 아프다고. 멧돼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채 했나?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게 아니외다. 아이고 야단났다. 그는 벌떡 일장이나 뛰어올랐다. 뚱뚱이와 홀쭉이도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석파천이 죽기 직전에 사력을 다한 일격을 가해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데 뜻밖에도 석파천은 휙하니 한 그루 커다란 나무를 향해 일장을 후려치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배가 아파 죽겠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내력을 돋우어 뱃속의 약물을 해소시키려고 했다. 그 구구안과 열화단의 독성은 엄청난 것이었다. 약기운이 퍼지기 시작하자 고통에 의해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전신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손과 발에 경련이 일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에 그는 다시 왼손으로 일장을 들어 그 나무를 격타했다. 그리고 나니 복통이 좀 나은 것 같았다.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다시 일장을 갈겼다. 그 커다란 나무가 마구 흔들거리며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석파천은 복통이 좀 나아진 것을 느꼈는데 그것도 잠시뿐. 이번에는 수많은 칼이 마구 뱃속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는 버럭버럭 악을 쓰며 손과 발을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자연히 그 전에 배운 무공을 모조리 펼치게 되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데다가 지금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초식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저 후려치고 때리고 지랄 발광하듯 손발을 마구 휘저은 것이다. 하지만 손짓 발짓에 공력이 실려 있어 그 위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차츰 그는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일권 일장을 내지를 때마다 복통이 조금씩 가셔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뚱뚱이와 홀쭉이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자기들이 갖고 다니던 술에 중독이 되어 죽게 되었을 때 공력이 흩어지는데 그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서 누구나 미친 호랑이처럼 날뛰다가 자연히 죽을 힘을 다하여 옆에 사람에게 덤벼들게 마련이라는 것쯤은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석파천같이 공력이 심오한 고수가 죽을 힘을 다해 덤벼든다면 자기들이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이때 석파천이 펼치는 무공이 어떻게 보면 설산파 무공 같고 어떻게 보면 정씨 집안의 무공 같기도 해서 아리송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무공으로는 석파천의 그와 같은 초식은 전혀 눈에도 차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과 발에 실린 기운이 엄청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미소를 교환했다. 석파천의 내력이 심오하기는 하나 무공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구구안과 열화단의 독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네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조금 전에는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쓴 구구안과 열화단 그리고 술이 아까울 지경이었다. 원래 음양이 상반된 맹렬한 약기운이 한데 모임으로써 중화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석파천이 연마한 주된 무공은 나한복마공이었다. 만약 그가 한 가지 약주만 마셨다면 그와 같은 극독에 아무리 내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뚱뚱이와 홀쭉이가 동시에 두 가지 약을 쓴 것이고, 그 결과 두 가지 약은 서로 융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현철령의 주인인 사형객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관계로 석파천은 그에 대항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길이 없었다. 이때 한참 몸부림을 치듯 권장법을 쓰고 난 후 뱃속의 독이 내력을 따라 점차 손바닥에 도두어지자 석파천은 한결 고통이 가셔지는 것을 느꼈다. 복통도 점차 가라앉았다. 이윽고 뱃속의 독기운이 모조리 빠져나가게 되자 복통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는 휘청거리며 모닥불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 조금 전에는 창자가 다 끊어지는 줄 알았소이다. 정말 혼이 났어요. 뚱뚱이와 홀쭉이는 속으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의 내공은 정말 불가사의한 경지에 이르렀구나. 이와 같은 감탄을 하면서 뚱뚱이는 넌지시 그에게 물었다. 이제 배는 아프지 않은가? 석파천은 싱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프지 않소이다. 그는 돼지고기를 한 점 집어들었다. 이미 숫덩이가 다 된 고기였다. 그 고기를 집어 입으로 가져가려던 그는 자기의 오른쪽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한 붉은 반점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붉은 반점 가장자리에는 무수한 파란 점이 돋아나 있지 않은가? 석파천은 그만 탄성을 발했다. 이게 뭐지? 왼손을 보니 왼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내공으로 극독을 손바닥에 모으게 된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내력을 운용하여 독을 몸 밖으로 제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모조리 손바닥에 모인 것이었다. 뚱뚱이와 홀쭉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내력을 제대로 운용할 줄 모르니 더 두려워할 것은 없다. 천품을 타고났거나 특이한 체질이 아니라면 우연히 영약을 먹고 그와 같이 내력이 심오해진 것일 게다. 본래 두 사람은 그가 아기를 갖고 접근해 온 것이라 생각했으나 중독이 되어서 거의 미친 상태로 나무들만 쳤을 뿐 자기들에게 공격을 하지 않았고 또 자기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에서도 전혀 악독한 빛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자신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그와 같은 수단으로 어수룩한 젊은 사람을 대한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석파천은 손바닥을 한번 무릎하게 쓱 문지르고는 멧돼지 고기를 뜯으며 입을 열었다. 조금 전 서로 의형제를 맺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더 연세가 많으신지 그리고 두 분의 존성대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두 사람은 석파천이 극독에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었다. 평소 자부심이 강하고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실천하는 그들은 언행일치를 중시했다. 마음속으로는 멍청한 젊은 녀석과 형제의 의를 맺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번 내뱉은 말을 저버릴 수도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시선을 교환하더니 뚱뚱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장삼이라고 하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사이네. 내가 이사아우보다 몇 살 더 먹은 셈이지. 그는 넌지시 물었다. 소형제, 자네는 성과 이름이 없는데 우리와 어떻게 의형제를 맺지? 석파천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나의 본래 이름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 나의 사부가 새로 지어준 이름인 사옥도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구려. 뚱뚱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형제의 의를 맺어야지.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낭낭히 외쳤다. 장삼은 이사와 사옥도와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형제의 의를 맺게 된 것을 하늘에 알리는 바이며 이후로는 고락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어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었을 때 장삼은 이 멧돼지처럼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해 구워질 것을 맹세합니다. 하하, 장삼이란 물론 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라고 한 번도 칭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홀쭉이 역시 한쪽 무릎을 꿇고 맹세를 했다.
이사는 장삼과 사억도라는 두 분과 오늘 형제의 의를 맺는 바 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랍니다. 이 맹세를 어기면 육시를 당하거나 화살의 고슴도치와 같은 꼴이 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흐흐흐. 하지만 전혀 강호의 경험이 없는 석파천은 그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홀쭉이의 뒤를 이어 하늘에 맹세했다. 나는 장삼과 이사 두 형님과 더불어 형제의 의를 맺는 바입니다. 좋은 술과 고기가 있을 때 두 분 형님이 먼저 드시도록 하고 그 누가 두 분 형님을 해치려고 한다면 제가 먼저 그들을 막겠소이다. 그는 더욱 언성을 높여 낭낭히 외쳤다. 제가 만약 이 말을 어긴다면 방금 겪은 복통을 매일 겪게 해주십시오. 뚱뚱이와 홀쭉이는 너무나 진실에 찬 그의 어조에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곧 몸을 일으키더니 뚱뚱이가 입을 열었다. 셋째, 우리 두 사람은 볼 일이 있어 먼저 가봐야겠네. 여기서 그만 헤어져야 하겠구먼. 석파천은 어리둥절하여 물었다. 방금 두 분 형님은 고락을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소이까? 나도 할 일이 없으니 같이 가겠소이다. 뚱보 장삼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우리는 손님을 접대하려는 것일세. 같이 가보았자 아무 재미도 없네. 그러니 자네는 가지 말게나. 그는 걸음을 옮겨 놓았다. 홀쭉이 이사 역시 장삼의 뒤를 급히 따랐다. 석파천은 여지껏 친구라고 가져본 적이 없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형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기쁜 그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자 여간 섭섭하지 않아 그들의 뒤를 따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만큼 두 분 형님을 바래다 드리지요. 조금이라도 같이 있게. 이어 그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제 다시 만나 조금 전처럼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게 될지 모르겠구려. 홀쭉이 이사는 음침한 얼굴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뚱보 장삼은 시큰둥한 어조로 말했다. 아우, 자네 사부가 자네에게 사억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며. 그럼 자네 사부가 그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어떤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 우리가 이미 금난지교를 맺었으니 우리 두 형님에게 속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석파천은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형님들을 속이려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은 정말 듣기가 거북합니다. 저의 어머님은 저를 계잡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삼은 하하 웃으며 말했다. 으하하. 계잡종, 계잡종이라. 그 이름은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구나. 장삼과 이사는 발을 빨리 놀리지 않았으나 갑자기 발에 내공을 돋우자 속도는 무척 빨라 삽시간에 석파천을 멀찍이 떨어뜨렸다. 그는 즉시 달려갔다. 세 사람은 일렬로 서서 달려갔다. 장삼과 이사는 이 귀찮은 녀석을 떼어버리기 위해 힘을 다했으나 석파천은 그들의 뒤를 잘도 따라붙었다. 갑자기 석파천이 감탄하여 말했다. 두 분 형님은 정말 무공이 훌륭하시군요. 힘도 안 들이고 이렇게 빨리 달리시니 말입니다. 저는 쫓아가느라고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장삼과 이사는 가볍게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 같았고 석파천은 내 활개를 치며 죽어라고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장삼과 이사는 석파천이 달려가면서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숨을 조금도 가빠하지 않는 것을 보자 석파천의 훌륭한 내공에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달려가게 되었을 때 석파천은 앞선 두 사람이 바로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바로 철차회의 무리들이 숨어있는 어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점차 그 어촌에 가까워지자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두 분 형님, 앞쪽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쓸데없이 목숨을 잃기보다 길을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하오이다. 장삼과 이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이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어째서 앞쪽이 위험하다는 것인가? 석파천 역시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이 길로 가면 홍류항 밖에 조그만 어촌인데
많은 흉악한 사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발견될 것을 꺼려 낯선 사람을 발견하면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사는 싸늘한 얼굴로 물었다. 자네가 그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지? 석파천은 시체가 가득한 배에 오르게 되고 철차회 사람들이 의논하던 말을 엿듣게 된 사실 등을 이야기했다. 이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그들이 어촌에 숨어 있는 것은 상선벌하게 두 사자를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겠는가? 석파천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지극히 흉악한 자들이라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지요. 그는 자기의 옷을 가리켰다. 이 옷에 묻은 피도 자기 편 사람이 소식을 누설시키게 될까봐. 둘이나 죽였을 때 나의 옷에 묻은 것이오이다. 이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그렇게 무섭다면 자네는 우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석파천은 급히 말했다. 두 분 형님은 역시 가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오이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장삼과 이사는 아무 말 없이 휘적휘적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석파천을 공력이 그렇게 뛰어나면서도 간이 작은 겁쟁이라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석파천이 뒤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삼은 얼굴을 돌리지 않고 물었다. 철차회 사람들이 무섭다면서 왜 따라오는 것이냐? 석파천은 힘찬 어조로 말했다. 고락을 같이 하기로 맹세하지 않았소? 두 분 형님이 가시는데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요. 사내 대장부가 한 번 말을 했다면 그대로 실천해야지 모른 척할 수 있겠소이까? 이사는 일부러 음산한 어조를 하고 물었다. 흐흐흐. 철차회의 사내들이 수십 자루의 철차로 일제히 찔러온다면 자네는 그야말로 고슴도치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말걸. 그래도 두렵지 않단 말인가. 석파천은 배에서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 지르던 비명소리가 뇌리에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더구나 지금 그 어촌에는 1~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라. 두 의형의 무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기들 세 사람으로서는 적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사는 그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냉소했다. 우리 두 사람은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네. 자네 한 사람 더 죽어준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게 없으니 자네는 그만 돌아가게. 그는 약간 누그러진 어조로 다시 말했다. 이번에 우리들이 죽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다시 만나게 될 걸세. 석파천은 손을 흔들었다. 제가 두 분 형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지 않겠소이까? 그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많은 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때 도망을 친다면 반드시 죽는다고는 볼 수 없지요. 이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진다고 해서 도망을 친다면 어찌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네는 역시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얼굴에 먹칠을 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석파천은 의연히 말했다. 좋소이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소이다. 장삼과 이사는 그를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을 알고는 서로 쳐다보며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빨리 걸음을 옮기며 두 사람은 똑같이 생각했다. 이 멍청이 같은 녀석은 의리는 깊군. 의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행하겠다니 무림에서 명성을 떨친 영웅호걸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진 않구나. 얼마 후 세 사람은 어촌에 도달했다. 석파천은 시체를 가득 실은 그 배가 이미 보이지 않고 사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조용한 것을 보고 걸음을 옮겨놓을 적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다. 이미 안색이 창백해진 그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들이 이미 숨어버렸으니 우리들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되었군. 오히려 잘된 셈이다. 이때 장삼과 이사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한 초가집 앞으로 다가갔다. 판자문을 열고 곧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아궁이 옆에 섰다. 사방을 돌아보며 잠시 생각해보더니 물이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독을 한쪽으로 옮겼다.
그러자 그곳에 무쇠로 만든 고리가 나타났다. 이사는 철고리를 잡고 쳐들었다. 텅하는 소리와 더불어 철판이 들어 올려지고 커다란 구덩이가 나타났다. 동 밑은 바로 지하 땅굴의 입구였던 것이다. 장삼과 이사는 차례로 그 구멍 안으로 뛰어들었다. 석파천은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철차회라는 흉악한 무리들이 이곳에 숨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의형들을 만류했다. 두 분 형님, 역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나을 듯하오이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석파천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구멍으로 뛰어내리자 바로 통로가 나타났다. 저만치 장삼과 이사가 더듬거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석파천은 허둥지둥 그들의 뒤를 따라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갔다. 이때였다. 그게 누구냐? 말소리와 함께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두 자루의 날이 시퍼런 철차가 장삼을 찔러왔다. 장삼이 두 손을 휘둘러 철차를 후려치자 세찬 내력이 철차의 자루를 타고 흘러 두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를 공격했던 두 사람은 후다닥 튕기듯 뒤로 날아 벽에 부딪혀서는 맥없이 쓰러지는데 이미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았다. 통로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커다란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수장마다 모퉁이를 돌게 되어 있었고 모퉁이마다 두 명의 장정이 지키고 있었다. 장삼이 손을 한번 쓸 적마다 철차를 들고 있는 사내들은 힘없이 죽어갔다. 그 손씀씀이의 정확하고 재빠른 데는 감탄할 지경이었으며 두 번 다시 상대방에게 손을 쓰는 적이 없었다. 석파천은 입을 쩍 벌리고 다물지를 못했다. 장 형님은 도대체 무슨 술법을 쓰는 것일까? 만일 이것이 무공이라면 정씨 할아버지 형제나 백대엽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넋을 잃고 이와 같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떠들썩한 소리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통로 저쪽에서 달려나왔다. 장삼과 이사가 천천히 같은 속도로 나아가자 앞에서 달려오던 무리들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얼굴에 경악의 빛을 띄웠다. 장삼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총타주 계신가? 최고가 우람한 사내가 폭권의 예를 취했다. 불초는 우득승이라 하며 철차회에서 두목이를 맡고 있소이다. 바로 그가 총타주였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다시 한 후에 입을 열었다. 두 분이 이렇게 왕림하신 것도 모르고 마중을 나가지 못한 죄입니다. 아무쪼록 대청으로 납시어 술이라도 한 잔 드시지요. 갑자기 그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다. 아, 또 한 분이 계시군요. 그럼 세 분께서 함께 들어가시지요. 장삼과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석파천은 괴이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장삼이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결코 좋아서 청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자꾸만 몸이 떨리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두 형님이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말을 주고받는데 도망을 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는 여전히 염치불구하고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철차회의 총타주는 공손히 앞장을 서서 안내를 했다. 통로에는 철차회의 무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으며 하나같이 철차를 손에 들고 있었다. 더군다나 철차의 뾰족한 날에서는 싸늘한 광채가 연신 번득이고 있었다. 장삼과 이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들 무리들을 한번 쳐다보지 않고 따라 들어갔다. 석파천은 오금이 저리는 것을 무릅쓰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한번 모퉁이를 돌게 되자 앞이 환해졌다. 이미 대청에 도달한 것이었다. 벽에 무수한 횃불이 꽂혀 있어서 주위를 대낮과 같이 밝혀주고 있었다. 사방에는 철차를 든 무리들이 서 있었다. 석파천은 간혹 그들을 돌아보기는 했지만 흉악한 그들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면 재빨리 시선을 돌리고 다시 쳐다보지 못했다. 우득승은 장삼과 이사에게 상좌에 앉기를 권했다. 장삼과 이사는 서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 소형제, 자네도 이곳에 와 앉게.
바로 장삼이 옆자리를 가리키며 석파천에게 하는 소리였다. 석파천은 말없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 오득승은 손님을 모시고 주인석에 앉게 되었다.